주가의 향방을 알 수 있는 힌트, 기업에게 직접 듣는 IR 정보, 노다지 IR 노트에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자, 오늘은 삶이 흔들릴 때마다 인생의 중심을 잡는 생각 정리법, 마인드박스라는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 명지대 김익한 명예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김익한 교수님은 유명하신 게 대한민국 1호 기록학자. 네, 그렇게 됐네요. 네. 혹시 뭐 요즘에 특별히 기록하고 계시는 거 있으세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기록이 전공이다 보니까 네. 하루 종일 다 기록을 하네요. 모든 걸.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뭐 좀 실효성이 없는 얘기일 것 같고, 네. 연말이니까 연말에는 제가 좀 재밌게 하는 게 있어요. 연말에 특히 김익한의 2024년 뭐 10대 사건 이런 거를 기억을 해내고 그것을 메모하면서 정리한다든지 뭐 그런 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왜 뉴스나 언론에서 연말 되면 그해 10대 뉴스 정리하듯이 네, 개인사도 개인적인 마찬가지죠. 10대 뉴스도 그렇습니다. 이게 누구에게나 한번 해보면 또 의미가 있겠네요. 되게 그리고 재밌어요. 이게 이제 10대 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말하자면 우리 삶에서 일종의 변곡점 같은 걸 찾아내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말에 이 작업을 꼭 하기를 권하는데 연말이 다 돼서 하면 급하게 해요. 그러니까 뭐 지금 같은 시점 11월이라든지 이때부터 천천히 해서 재미있게 한번 기록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근데 이게 참 평소에 기록하시고 일기를 쓰시는 분들에게는 어렵지 않을 텐데 네. 일기조차 안 쓰시고 기록 안 하시는 분들한테 내가 연초에 뭐 했더라, 여름에 뭐 했더라 쉽지 않죠. 생각이 안 날 텐데요. 네네. 그래서 예. 어떻게 하냐면 1월, 2월, 11월 이렇게 쭉 이렇게 네. 캘린더처럼 쭉 나열해서. 메모를 나열을 먼저 해놓고 그리고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제가 생각을 좀 해보시라 그러면 한 시간 집중해서 생각하고 생각 안 나 이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권하는 방법은 하루에 10분씩 보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 내가 1월에 제일 큰 사건이 뭐였지? 2월에 뭐였지? 이게 새록새록 기억에 납니다. 결국은 지속 반복이 이 기록과 기억, 생각에 있어서 가장 요체가 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사람들이 왜 가을 탄다고도 하고 이맘때쯤에 살짝 이제 우울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네네네. 벌써 2024년 한 해도 다 갔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네. 내가 올해는 뭐 했나 이렇게 또 생각하시다 하더라고요. 그런 남은 시기를 좀 어떻게 생각을 하면서 보내야 될까요? 그런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을 제대로 해내서 그것을 자기 몸에 붙이지 않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생각만 기억에 각인돼서 남아요. 이게 이제 큰 폐해라서 제가 여러분들께 기록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해서 자기의 과거를 그걸 응축시킨다 그러는데 2024년 같으면 2024년에 아까 얘기한 10대 사건이라든지 또는 뭐 1월에 한 거, 2월에 한 거 중에 중요한 거라든지 이런 것을 기억에 떠올리면 점점 좋은 것들이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말에 나는 이번에 시간 관리도 잘못하고 하여튼 1년을 좀 충분히 유의미하게 살아내지 못했어. 이런 생각이 자꾸 드시는 분들께 특히 기록하고 생각하기를 권합니다. 그런데 약간 나눠서 해보시는 게 좋아요. 나눠서요? 일과 관련해서는 내가 뭘 했지? 또 뭐 인간관계에서는 내가 뭘 했지? 가족들과는 뭘 했지? 뭐 제가 제일 중시하는 거 우리 여러분들 놀고 향유하고 이런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놀고 향유하고 여행 가고 이런 것들을 또 떠올려 보시고 이렇게 자기의 나누어서 삶을 영역별로 나누어서 그다음에 1월, 2월, 3월 이렇게 계속 생각을 반복하시면 저만 그것을 떠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도 반복해서 하시면 다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꼭 이걸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1년이 이렇게 응축되거든요. 자기 몸에 착 붙거든요. 기억의 세계에서. 그러면 부정적인 그런 과거보다도 긍정적인 과거도 잘 떠올릴 뿐만 아니라 1년의 긴 시간이 압축돼서 자기에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래를 상상하기도 훨씬 더 좋아요. 기록학자로서 기존에는 기록하는 방법에 대한 책도 쓰셨었고 네. 이번에는 생각에 관한 책이에요. 그렇습니다. 마인드박스. 근데 마인드박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제목을 이렇게 지으셨는데. 이게 이제 쉽게 생각하려면 영어로 이제 마인드 영어잖아요. 예. think도 영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마인드도 쓰고 think도 쓰는데 네네. 무엇인가를 think 한다는 것은
그 사안에 대해서 그냥 판단하고 생각하는 걸 보통 띵크한다 그러죠. 그냥 그 사안 그대로. 네. 예. 마인드는 네. 걔가 모아져서 하나의 체계와 같은 걸 이룬 상태의 마음의 생각. 그걸 우리가 마인드라고 그러거든요. 나한테 어떤 체득이 되어 있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마인드가 참 어때 뭐 이렇게 맞습니다. 평가하기도 맞습니다. 하는 그거. 네. 그리고 우리 영어로도 마인드셋이라는 네. 단어를 쓰냐. 일종의 사고방식 같은 것인데. 약간 생각보다는 마음에 가까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을 반복하면서 누적된 생각들이 자기의 일종의 생각의 체계 같은 것으로 형성된 거를 우리가 마인드라고 칭해요. 그래서 그 마인드를 제가 기록학자니까 예. 박스를 이렇게 치고 여러 종류의 주제에 대해서 뭐 5줄 가장 엑기스가 되는 거 걔만 써보시면 걔가 마인드 박스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사실 이 책에서 하고 있거든요. 마인드 박스라는 그런 개념. 일종의 상자처럼 혹은 서류함처럼 서류철처럼 그렇습니다. 생각도 정리해서 넣을 수 있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이게 또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생각의 바다에서 필요한 생각을 뽑아내는 것도 있고 네. 머릿속 박스에 생각을 채워 넣는 것도 있고 외부의 지식을 가져오는 것도 있고 일종의 머릿속에 그런 공간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선은? 그렇죠. 우리 머릿속에 당연히 여러 가지 공간이 있고 네. 약간 사고 훈련을 하면 그거를 이렇게 경납시키는 일종의 여러 개의 박스? 서류함처럼 머리를 나누어 보는 것도 사실은 가능해집니다. 근데 이게 이제 되게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서 네. 제가 우리가 이제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생각력, 생각의 능력을 키우는 걸 사실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갖춰져야 제가 오늘 이 마인드박스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의 틀 같은 걸 정리해 봅시다 하는 얘기를 해도 걔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책을 쭉 읽으면 한 개 장 같으면 한 50쪽 된다고 쳤을 때 네. 걔를 쭉 읽고 이 책에 이 얘기를 이 장에서 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을 쭉 이어보는 거예요. 이거를 끝까지 이을 수 있는 능력을 생각력이라 그래요. 생각하는 힘, 생각력,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능력. 사실 이거는 아이들 학습지 광고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사실 이 생각력을 키우면 아이들 공부도 엄청 잘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정말 우리 많은 분들에게 꼭 좀 보급을 하고 싶은데 또 예를 들어서 어른들도 배울 수 있는. 그럼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해. 그러면 생각력이 있는 사람, 뭐 예를 들어서 용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이런 얼토당토한 생각을 했다고 치면 용기는 심리학적으로 철학적으로는 핵심 개념이 이런 거지 하면서 내가 용기를 낼 상황은 A, B, C의 상황으로 나눠볼 수 있네. A 상황에서는 이렇게 용기, B 상황에서는 이렇게. 네. 용기를 키우려면 내가 평상시에 어떤 실천 과제는 뭐로 가져야지. 아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내용을 채워서 쭉 이어서 끝까지 생각해낼 수만 있으면 우리는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제가 생각력이라고 하는데 독서나 기타 메모하고 기록하고 자꾸 되뇌어보고 하는 걸 통해서 생각력을 키워주신 분들은 이제 마인드박스 같은 걸 어떻게 정리할지가 좀 쉽게 와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력이 이제 몸에 착 붙었다는 걸 전제로 해서 하면 우리가 이제 마인드박스라는 건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일종의 인생관의 구체적 주제 같은 거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뭐 용기 같은 것일 수도 있고 네. 그러면 그거를 자꾸 메모를 먼저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용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지 하는 것의 얼개랄까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니까 그 상태에서 제가 원하는 거는 관련된 책도 좀 보시고 사람들과 대화도 나눠보고 그래서 내용을 풍부화시켜요. 그러면 아까 생각력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생각력이 있는 사람은 현재까지 정리된 생각을 머릿속으로 한번 쭉 그려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잘 안 되면 메모를 하면서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권하는 거는 마인드박스에 쓸 때는 5줄로만 쓰세요. 키워드만으로. 서술하지 말고. 이렇게 권해요. 그러면 엑기스가 딱 나옵니다. 대체로 가장 원리가 되는 측면을 좀 정리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몇 가지의 케이스로 나눠서 또 정리를 해보고 자기의 실천 과제를 써보고 이런 방식으로 정리를 하면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다 마인드박스를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키워드를 좀 이야기하면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생각의 틀입니다. 생각의 틀. 네. 근데 사실 책에서도 교수님이 생각의 틀을 고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우리가 항상 많이 듣는 이야기는 생각의 틀을 깨야 한다.
고정관념을 벗어나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듣잖아요. 근데 이거는 생각의 틀을 만들어라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시면서 벌써 고정관념이라는 단어를 쓰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건 자기 생각이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죠.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걸 그냥 수용하지 말고 그것에 대한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다른 얘기를 이런 질문이 나올 때 좀 비유를 하는데요. 네. 우리가 계획을 어느 정도 큰 틀에서 잡아놓지 않으면 자유롭게 효율적으로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건 일종의 방종 같은 거죠. 네. 그래서 계획 안에 자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자주 합니다. 똑같아요. 생각이라는 것도 기본적인 틀, 아까 용기 같으면 용기에 대한 나의 생각의 틀이 있으면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변주와 창조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내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나나름의 생각의 방식을 갖고 있나 이걸 점검해보면 그냥 흐리멍덩하게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생각의 깊이 또는 생각의 다양성 이런 걸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정관념 같은 것은 반드시 깨야 되고 거기에서 자기의 생각들을 가져야 되지만 자기의 생각들을 가짐으로 인해서 생각의 깊이나 폭이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틀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틀이 있어야 더 자유로울 수 있다. 물론요. 개성적이면서도 자유로우면서도 창조적인 생각을 하려면 생각의 기본 틀 같은 것을 항상 정리해 놓고 계셔야 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 속에서 자유가 있는 것이다. 네. 이것도 명언입니다. 그 생각의 틀을 만들기 위한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4가지 질문 같은 것도 제안을 해주셨어요. 네. 이제 마인드박스를 정리한다는 거는 뭐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로 치자면 인생관 같은 걸 정리해 보는 것인데 인생관이 뭐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답변을 할 수 없죠. 그렇죠. 질문의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내 인생관을 결정하는 핵심 주제는 9가지야. 그래서 각각 9가지 주제에 대해서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판단 기준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야 하면 그게 인생관이죠. 그러니까 항상 추상적 질문이라고 우리가 그것을 회피해버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삶이 무질서해지고 사고도 무질서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틀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인생관을 구성하는 세부 주제들을 우리가 만들려고 할 때 저는 먼저 인생에서 꼭 필요한 4가지 질문을 해보세요 하고 권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역시 나의 개성,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에요. 이것도 되게 추상적인 질문이지만 이 나는 누구인가, 나의 개성, 나의 특성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나중에 이제 몇 개의 주제로 소주제로 나눠보시면 훨씬 더 명확해질 거예요. 그다음에 2번째 질문할 것은 이게 이제 또 되게 중요한데 이제 나의 특성이나 개성을 알아도 그것대로 실천하고 살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막 휘둘립니다. 그래서 내가 휘둘리지 않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에 이제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자신의 인생관을 실제로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3번째 질문은 이제 그걸 잘한다고 해도 굉장히 다양한 국면을 우리가 만나기 때문에 그때 나의 개성을 살리고 남에게 휘둘리지 않은 상태에서 합리적이고 나다운 판단을 하고 생각하면서 행위하는가 이거에 대한 답도 하셔야 되고요. 역시 마지막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 관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홀로 서기와 관계 맺기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다른 사람과 나 홀로 잘 살고 또 타인과 잘 조화롭게 살 수 있는가? 라는 4가지 질문을 하고 이 4가지 질문에 딸린 주제들을 여러분들이 좀 설정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마인드박스라는 책에서 일단 제 생각을 예시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4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 뭐 4가지, 3가지, 5가지 정도씩 해서 16가지의 주제를 설정해서 그 주제에 대한 저의 생각을 여기다 정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참조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질문도 던져보시고 주제도 잡아서 자신의 인생관을 조금 명쾌하게 정리하는 그런 좀 과감한 시도를 이참에 한번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스스로 질문을 던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인생관, 생각의 틀을 만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2번째 키워드가 진짜 나를 발견하기입니다. 앞에서도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죠. 그 안에서도
책에서도 욕망이라는 단어 네.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욕망. 사실 약간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표현이기도 한데 거짓된 욕망을 걷어내고 나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 강조를 하시던데 네. 책에서 말씀하시는 그 욕망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개성이 뭔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는 내가 뭘 좋아하는가를 찾아야 자기를 알 수 있죠. 근데 사실 한국 사회는 이거를 자꾸 안 하게 해요.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간 모두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걸 하는 것을 훌륭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죠. 내가 자기를 죽이는 거지. 내가 좋아하는 걸 티내면 또 안 될 것 그러니까요. 같고.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행복하게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유의미한 어떤 실천의 결과를 제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욕망을 엄청 중시하는데 이거는 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표적으로 라캉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라는 말로 엄청 유명한 철학자이자 심리 정신분석학자죠. 이제 이런 욕망을 욕망한다. 네네.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욕망을 자유케 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게 철학에서는 뭐 누구나 다 이야기하는 실천 과제인데 이제 그걸 전제로 해봤을 때 저는 어떻게 찾냐면 이제 용어로는 좀 어려운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만 본원적 욕망, 그러니까 본래 있는 욕망. 얘를 찾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요거는 방법이 여러분들 어릴 때를 자꾸 기억해 보시는 거예요. 아, 내가 뭘 했더니 되게 기뻤어. 왜냐하면 그 이후에 사회화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체계가 왜곡돼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어릴 적을 기억해 보면서 본원적 욕망도 메모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욕망 그러면 이 본원적 욕망이 다른 용어로는 순수 욕망이라 그래요. 자기의 진짜 욕망이죠. 그 다음에 타인의 욕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요거는 이제 주조된 욕망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게 되게 좋은 거야 라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것이 자기 욕망 체계가 되어버린 것들이 약간 있습니다. 변형이 되는. 그렇습니다. 얘를 자꾸 비교해보는 거죠. 아, 이게 진짜 나의 순수한 욕망이야?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그게 내가 좋은 거로 생각해서 나의 욕망이 되어버린 거야? 이거를 대비해서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네, 마지막 한 가지가 정말 중요한데요. 소유적 욕망과 존재적 욕망이라 그러는데 이 처음부터 조금 용어가 어려워지네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읽으시면 여러분들 너무 명쾌하게 알 수 있는데요. 요컨대 차를 샀어요. 네. 그런데 이 차가 폼 잡기 위해서 그 차를 산 건지 이 차가 정말 내가 갖고 싶고 정말 사랑해서 이 차를 산 건지 이걸 구별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후자를 존재적 욕망이라 그러는데 그 차가 정말 마음에 들고 내가 이 차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산 차는 오래 사랑스럽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욕망으로 그 차를 산 거는 사고 한 달 지나면 벌써 이 감흥이 떨어져요. 더 좋은 차가 눈에 들어오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욕망 체계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정리를 해두시면 나의 어릴 때부터의 진짜 욕망이 뭔지, 내 순수 욕망이 뭔지, 내가 행위를 할 때 나의 순수 욕망을 토대로 해서 타인의 시선 등을 덜 신경 쓰면서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제의 마인드박스가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내가 소유하는 것 그 자체 네. 혹은 존재하는 것 그 자체 어디에다 더 무게를 두고 있는가를 나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것도 그렇고요. 네. 소비할 때도 당연히 그렇게 이어지지 않을까요? 왜 네. 갖고 싶은 게 있었는데 막상 또 세일을 합니다. 11월에는 11월에는 뭐 블랙 프라이데이다. 중국에서는 또 광군절이다. 쇼핑 할인 행사 많이 하거든요. 네. 연말로 갈수록 특히. 네. 이때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나만의 소비를 할 수 있는 어떤 생각법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요것도 취향 소비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소비라는 것이 우리가 인생관을 형성시킬 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납득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주제가 나오면 조금 책도 보고 사람들이랑 토론도 좀 해보시길 권해요. 그러면 생각이 많이 구체화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비가 엄청 중요한데 그 소비에서 결국은 취향 소비 그게 저는 핵심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생각이 다르실 수 있겠죠. 그 이외에도 당연히 합리적 소비를 해야죠. 자기의 경제 상황에 맞는.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한다면 소비 때 정말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가 환경적 소비를 하느냐의 여부예요. 그러니까 환경적 소비요? 네.
뭐 예를 들자면 제가 에어컨 같으면 그 인버터식 나왔을 때 저는 제일 처음에 샀어요. 나오자마자. 그때는 엄청 비쌌거든요. 에너지를 좀 절약할 수 있는 에너지를 방식. 절약할 수 있고 시원하고 좋으니까. 거기에다 그 경제력이 제가 되면 에어컨을 바꾸면 되죠. 그런데 그 경제력이 돼도 선풍기는 안 바꿀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리모컨으로 선풍기를 트느냐 마느냐 이게 저에게 있어서는 그다지 결정적이지 않거든요. 그 발가락으로 누르면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가가지고 손으로 눌러도 되고 발가락으로 눌러도 네. 되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선풍기는 사는 가격보다 고치는 가격이 비싸도 선풍기를 고치고 썼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비에 대한 마인드박스가 정리가 돼 있으면 자신의 주관에 맞게 합리적 소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다가 환경까지 고려한. 그래서 공산품을 살 때는 자기가 그것을 쭉 소비하는 모습을 길게 상상해 보셔야 돼요. 길게 상상해봐. 그렇습니다. 한 그걸 2년, 내가 3년. 어떻게 앞으로 2년, 3년간 쓸 건지. 그렇습니다. 그거를 상상하지 않고 턱 하고 사면 이제 할인이라든지 그게 뭐 주변에서 좋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휘둘려서 그냥 소비를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먹거리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조금 덜해요. 그걸 사도 우리가 잘 요리를 해서 잘 먹으면 되거든요. 네네. 근데 공산품은 한 번 사면 이게 그렇죠. 오래 5년, 써야 10년을 가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취향 소비, 합리적 소비, 그다음에 환경적 소비까지 생각을 해보시고 자신이 사용하는 것을 길게 상상해 보시고 그런 마인드 박스 안에서 판단을 하시길 권하는 거죠. 취향, 합리적, 환경적 소비 세 가지 생각만으로도 바꿀 수 있다. 그러게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제 당장 갖고 싶고 사고 싶고 이제 세일이 나 자신의 마음을 또 흔들어 놓으니까 아 이거 사면 당장 진짜 잘 쓸 것 같은데 이렇게 또 현혹이 되기도 하는데 그렇죠. 길게 상상을 해봐라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고요. 근데 이제 욕망을 걷어낼 수는 없지 않을까요? 어떻게 뭐 좀 자제를 하는 겁니까? 이걸 또 합리화하는 거기도 하고 사실 그 돈 자체를 배척하고 멀리하라라는 의미는 물론 아니죠. 아닌 거죠. 네. 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만큼 좋은 거는 없죠. 자본주의 그거를 사회에서. 부정한다고 해서 부정할 부정할 수 수도 없죠. 없을 네. 뿐만 아니라 돈이 실제로 어떤 가치의 존재인지를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나는 소설가가 꿈이야. 그러면 돈은 돌같이 보고 정말 가치로운 소설을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돈과 꿈에 대한 마인드박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뭐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돈을 엄청 벌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대체로 돈을 벌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 대체로 좀 망해요. 일시적으로 돈을 쫓아가면.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열심히 하면 또 돈을 벌었다가 또 좀 망하고 그러니까 성장을 해봤자 이렇게밖에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꿈이 이런 물건을 만드는 게 나의 꿈이야. 저처럼 무슨 뭐 대중교육을 하는 게 내 인생의 꿈이야. 그러면 제가 대중교육 상품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꿈의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완전히 몰두하게 되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의미 있는 물건을 만들려고 애를 쓰게 되겠죠. 얘는 처음에는 돈을 많이 못 법니다. 그런데 이러다가 그것의 진가가 알려지게 되면 이렇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꿈과 돈은 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호 성장적 관계에 있어야만 한다라고 제 마인드박스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을 위해서 돈을 버리고 돈을 위해서 꿈을 버리는데 그 두 가지를 다 취하는 사고방식을 가져야겠다라고 저는 결심을 했고 지금도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인드박스를 잘 정리하셔서 욕망을 자꾸 걷어내려고 그러지 말고 욕망의 총합이 꿈이거든요. 그래서 그 꿈의 세계, 욕망의 세계와 돈의 세계를 잘 조화롭게 상호 성장시키는 그런 마인드박스의 소지자가 되면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꿈이라는 게 욕망의 총합이다. 그렇습니다. 또 꿈과 돈은 상호 간에 이제 보완을 서로 또 해줄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소비 생활 이야기를 좀 하고 있기는 한데 개인의 소비는 좀 주체적인 판단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사회 속에 어떤 집단 속에 속해 있으면 나만 저거 없는 것 같고 나도 좀 써야 요즘에 또 뭐 어린 학생들은 아빠 나도 저런 스마트폰으로 바꿔줘 또 이런 이야기 하게 되고 이 집단의 소비는 우리가 또 많이 휘둘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인의 생각과 다르게. 그거는 제가 명지대학교에 24년이나 봉직한 저도 교육자이면서도 자꾸 교육을 비판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특히 이제 중고등학교에 가면 다 성적으로 서열을 매기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서열이 정확한 서열이 아니거든요. 그 인간이 갖고 있는 다양한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열 사회에 익숙하다 보니까 서열의 상위로 올라가려는 욕망이 생기는 건 당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잘못은 아니죠. 교육 시스템의 문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살 길이라는 걸 어릴 때부터 너무 강하게 학습을 하는 거예요. 경쟁이 시작되면 소위 경쟁에서 약간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는 경쟁에서 왕창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TV를 봤더니 거실에 준재벌가가 나오는데 소파가 있는데 너무 멋있어. 이런 게 욕망이 되는 거예요. 저 소파 어디 거야?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열 사회 그리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하는 무의식 이런 것들이 작동하면서 결국은 우리의 욕망이 왜곡돼 버리는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조금 꼭 주목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비교하고 경쟁하려고 하는 자기의 마음이 이렇게 사람이 느껴지거든요. 네네. 그럴 때 잠시 멈춰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나의 진짜 욕망은 뭔지. 내가 정말 앉아서 편안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그 소파를 보고 되게 멋있어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러면서 나의 개성이 태워진 그런 소파를 사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재벌가의 소파를 자꾸 사려고 하는 이런 것은 말하자면 시스템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에 휘둘리는 삶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꼭 드라마 속 그 멋있는 소파는 주인공이 앉았을 때 뽀드드득 소리도 멋있게 들립니다. 근데 참 그게 주변에서 안 보고 안 들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직장 생활할 때도 그렇죠. 그렇고 학교 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뭐 귀를 막고 눈을 막을 수는 없지만 내 주체적으로 네. 생각을 하는 습관을 계속 들여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자기가 원하는 거를 한 가지 생각하고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매일 한 번씩 한 10분 정도라도 꼭 실천을 해봅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해요. 예를 들자면 저는 이제 샤워할 때 그걸 자주 하는데 샤워물을 틀어놓고 예. 몸은 안 씻고 그냥 샤워물을 쭉 맞아요. 그러면서 한 2분이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그 2분 동안 오늘 내가 내 꿈과 관련해서 또는 내가 굉장히 하고 싶은 거와 관련해서 뭘 하면 좋을까를 생각을 해요. 굉장히 간단한 거. 예를 들어서 오늘은 문방구에 꼭 들려야지라든지 자기 취향에 대한 간단한 생각이라도. 네. 그래서 그거를 매일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하나씩만 실천을 해도 확실히 덜 휘둘리게 돼요. 그건 이제 제가 주관자적 삶이라 그러는데 그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해보시고 그런 의미에서 아침에 자신이 꼭 하고자 하는 것을 좀 플래닝, 아침에 플래너 쓰지 않습니까? 그걸 꼭 하시기를 바라요. 상세히 쓰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하루에 5개 미만으로 쓰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반복하면 덜 휘둘리게 된다는 거죠. 이걸 습관에 붙이는 게 되게 중요할 겁니다. 주관적 사고를 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고 하루에 뭐 샤워할 때 뭐 그냥 뭐 몇 분 안에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사실 이제 주도권이라는 게 거창한 건 아니고 뭐 점심 메뉴를 내가 정한다든지 이런 것도 하루에 이제 중요한 선택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혹시 교수님 점매추라는 말 혹시 아세요? 점매추. 이 줄임말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쓰는 네. 점매추도 있습니다. 점심 메뉴 추천, 저녁 메뉴 추천. 써먹어야겠네요. 너무 좋은 말이에요. 아이들한테 배웠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나의 판단을 상대방한테 좀 미루는 걸 수도 있겠고 내가 판단하지 못하는 걸 좀 추천 좀 해줘봐, 알려줘봐 또 이렇게 기대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약간 좀 판단을 미루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그렇죠. 기대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점매추 되게 좋네요. 금방 배우셨어요. 점심 메뉴. 내추. 점심 메뉴를 내가 추천하는 거. 반대로. 이거는 사실 제가 되게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저는 뭐 당연히 이제 기록을 하면서 일상을 사는 사람이니까 매일 아침에 네. 이제 아침에 플래닝을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전에 뭐 한 2개, 오후에 하나, 저녁에 하나 정도. 내가 의미 있게 꼭 하고 싶은 거. 이것을 적습니다. 그런데 그걸 적으면 칸이 많이 남으니까 위에다가 점매 내추를 해요. 점심 메뉴를 내가 추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점심 먹을 메뉴를 쓰는 날이 저는 되게 많습니다. 와, 그 미리 네. 계획을 하시는 거 아침에? 뭐 계획이라기보다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는 거죠. 내가 먹고 싶은 게 뭐지? 그래서 그걸 하나 써놓으면 엄청 간단한 일인데 내가 오늘 그게 먹고 싶었지?
그 먹고 싶은 거를 내가 점심에 직접 먹지? 하는 그 행위 하나만으로도 내가 내 삶의 주관자네 하는 거를 느끼게 되는 거야. 그냥 내가 점심에 먹고 싶었던 김치찌개를 먹는다 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내 선택을 하고 내가 살아간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가 더 큰 거네요. 그러면 허겁지겁 안 먹어요. 내가 지금 어제 10분 만에 먹고 또 회의 들어가야 되는 이거 아니에요? 회의가 늦을지언정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천천히 맛을 음미해가면서 먹고 나오면서 그 맛의 기쁨으로 뿌듯한 자기를 느끼죠.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생각을 정리해서 주관자로 멋지게 살아간다는 건 사실 그렇게 멀리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이런 작은 실천들을 습관으로 붙이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습관으로 붙이는 기가 막힌 방법이 기록을 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기록형 인간이라고 하는데 기록형 인간에 대해서 그걸 자꾸 적어 놓으시지 않습니까? 실천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주관자적 성향이 강해지게 되면 당연히 덜 휘둘리게 되죠. 네. 기록형 인간이 되어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자존감도 같이 높아질 수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본인의 선택권이 높을 때. 근데 이제 반대로 자존감이 너무 낮으신 분들도 있어요. 네. 경쟁 그렇죠. 사회에서 누구나 앞서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누가 앞서간다면 누구는 밀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경쟁 아예 회피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을 텐데. 네. 그런데 이제 경쟁의 끝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장기하 씨가 한 부럽지가 않아 이 노래를 제가 되게 좋아해요. 근데 생각보다 그 따라하기가 쉽지는 않더만요. 어려운 노래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연습해서 저도 이제 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정도로 제가 그 노래를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결국은 그 위에 또 있고 그 위에 또 있고 한 거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습니다. 돈을 벌어도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벌으면 정말 천하를 얻을 것 같아. 1억을 벌고 나면 그 위에 바로 5억이 있거든요. 5억을 벌고 나면요. 그 다음에 단위가 튀어요. 50억이 보여요. 그러니까 결국은 장기하 씨 말대로입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경쟁 우위로 가려고 하는 것은 본래적으로 되게 허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5억 벌고 50억 벌고 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의 주관에 의해서 자기가 설정한 자기의 만족 지점으로 가는 과정이지 타인과의 경쟁이 아니라는 건 꼭 좀 자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이제 경쟁을 하지 않으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최근에 정말 얼토당토하는 그런 경우를 봤는데 제가 이제 독서 모임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이제 대중교육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독서를 하시는 분들 중에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그 책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책을 더 많이 읽어야지 또는 책을 한 권 같이 읽으면 자기가 제일 빨리 읽었다고 자랑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얼마나 정말 이 세상의 시스템에 의해서 정말 많은 그 강압이랄까 이제 그런 문화 속에서 사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독서조차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굳이 경쟁을 생각한다면 나와의 경쟁만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와의 경쟁이란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를 경쟁시키는 거죠.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경쟁시키는 것만 의미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용어로는 성장이라고 칭하죠. 이게 이제 우리 현대 철학의 대표격이죠. 질드 델레즈의 철학 중에 가장 중요한 게 becoming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나는 계속 새로 만들어져 가는 생성의 철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몸에 착 붙이고 있으면 과도한 경쟁이 불가피하죠. 경쟁 사회에 사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자기와의 경쟁으로 잘 치환시켜서 생성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떤 생각의 방식 같은 것을 저는 좀 스스로 잘 안착시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우리가 생성형 AI만 최근에 많이 이야기를 했죠. 생성형 또 생성의 철학을 생각해 본 지는 너무 오래되네요. 그래서 becoming, 성장, 경쟁을 하는 상대는 오로지 어제의 나, 내일의 나 자신밖에 없다.
저희도 이제 별책 부록이라는 코너이긴 합니다만 네. 이 책을 또 꼼꼼하게 오디오로도 많이 들으시는데 네. 또 이게 경쟁으로 아니면 나도 이 책 읽어봤어, 얘기 들어봤어 라고가 아니라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습관도 중요해 보이네요. 네. 또 한때는 그 파이어족이라는 말 되게 유행했었습니다. 네. 또 젊은 친구들도 네. 빨리 돈 많이 벌어서 네. 조기 은퇴하고 네. 싶다 네. 이런 네. 이야기였는데 네. 어떻게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만족을 못 느끼는 현대인들도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일에 만족을 느끼는 아니면 내 일을 사랑하는 마인드박스는 어떻게 따로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지적이시죠. 이게 이제 한나 아렌트 엄청 유명한 그 우리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으로 유명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 뭐 등으로 유명한 정말 세계적인 정치 철학자인데 네. 이분의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에 보면 인간의 노동, 인간의 행위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영어로 하면은 labor,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하는 노동이죠. 그다음에 work, 자기의 어떤 전문 영역에서 그 업무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거 work, 작업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practice예요. 얘는 가치를 지향해서 실천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노동과 작업과 실천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행위하는 것의 속성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를 사실 그대로 받아서 여러분들 이 제 책을 홍보하는 자리에서 다른 책을 자꾸 얘기하지만 그릿이라는 책은 꼭 보셔야 됩니다. 안젤라 더코스의 그 책 안에 보면 벽돌을 쌓는 세 사람에 대한 질문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한테 뭘 하고 계세요? 하니까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레이버를 하는 거죠. 두 번째 분에게 뭘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워크를 하는 거죠. 네. 마지막 분에게 현재 뭘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벽돌을 쌓고 계신데 하느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한 거예요. 이걸 practice라고 본 거죠. 물론 이제 종교적 색채가 좀 들어간 예시이긴 합니다만 이게 하나 아렌트의 labor, work, practice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노동 행위는 본래적으로는 practice적인 실천, 가치를 추구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사회가 엄청나게 분업화된 사회다 보니까 자기가 현재 하고 있는 행위의 결과로서 어떤 물건이 만들어져서 그것들이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되는지 이걸 확인하는 게 불가능한 정도의 분업사회에 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권하는 게 여러분들이 현재 하고 계시는 일들이 다 이렇게 조합돼서 결국은 어떤 물건이 만들어지고 그 물건들이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 유의미한지를 해석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현재 분업화된 반복된 일을 하고 있어도 그것이 프랙티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자꾸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이걸 이제 우리가 하려면 사실 자신의 인생의 핵심 가치라 그러는데 아까 얘기한 꿈 같은 거죠. 걔하고 현재 자기가 직업적으로 하고 있는 노동 그러니까 그 회사의 핵심 가치죠. 이 두 가지가 일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좀 폭탄 선언 같을 수 있는데 나의 핵심 가치, 나의 꿈의 방향하고 현재 하고 있는 노동이 어울리지가 않아. 이 노동이 의미 있는 노동인데 나는 별로야. 이러면 직업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나의 핵심 가치와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노동의 핵심 가치를 일치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레이버나 워크보다는 프랙티스를 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마인드 박스를 갖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아침에 9시부터 6시까지는 회사에 가서 노동을 하잖아요. 예. 그 노동이 너무 지겨워서는 안 되거든요. 그게 일생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거기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마인드 박스를 정리하시고 노력하시기를 권합니다. 어떤 분들은 일당 몇만 원 때문에 내가 시급으로 따지면 얼마인데 이 일을 하고 있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테고 그게 레이버가 되는 거고 식구들 먹여 살려야지 이러면 또 이제 워크가 되는 거고 근데 나의 꿈을 쌓아가고 나도 이 일을 하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어. 그게 또 프랙티스가 되는 거고. 벽돌을 쌓는 실제 행위가 집을 짓는 것이라서 사실 사람들의 꿈의 공간을 만드는 행위거든요. 근데 이제 돈의 액수가 적고
자기의 절박한 현실과 연결지어서 자신의 노동을 생각하는 습관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사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분들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비현실적인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 점은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러나 어쨌든 현재 노동을 할 수밖에 없으면 그 노동이 프랙티스가 되도록 생각을 자꾸 바꿔주는 생각을 것이 바꾸면 된다.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 자신의 일상의 행복의 기본 지수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건 좀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만의 생각의 틀, 나만의 생각 방식이 중요한 거고요. 하다못해 매일매일 복사만 한 수백 장, 수천 장 하는 직업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이 복사기가 고장이 나는구나. 어떻게 하면 잉크를 아낄 수 있구나라는 걸 또 내가 터득을 해서 뭐 복사기 회사에다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본인의 길을 얼마든지 또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다음 키워드가 나만의 판단 기준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뭔가를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이 꽤 많이 옵니다. 몇 가지를 교수님한테 좀 교수님의 방식도 한번 배워보고자 하고요. 몇 가지 질문을 한번 툭툭 던져보겠습니다. 실리와 명분 사이에서 고민이 될 때는 어떻게 결정을 하면 좋습니까? 사실 이게 뭐 얘기 좀 어려워지긴 하겠지만 제가 이제 자꾸 독서를 권하니까 네. 이게 칸트의 개념이에요. 근대 철학의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뭘 생각하면 되냐면 개념적으로는 되게 심플하죠. 단기 실리를 생각을 하면 명분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불법적인 또는 좀 사기 비슷한 이런 것을 해서라도 단기 실익을 얻으면 돼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시기 마련이에요. 사실 명분론이라는 것은 저는 이익과 직결된다는 사고방식을 개인적으로 권해요. 명분 있는 행위를 반복하면 장기 실리가 반드시 온다. 라는 이런 인식 방법을 가져야만 우리가 삶을 멋들어지게 살 수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이 돈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김승호 회장 똑같은 얘기죠. 돈의 속성에서도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돈을 벌려고 막 온갖 수단을 다 쓰면 돈을 일시적으로 벌어요. 한 5년 동안은 승승장구 돈을 벌입니다. 그러다가 잠깐 한 번씩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승호 회장은 장기 실리, 다시 말해서 자신의 꿈을 실천하고 과정의 명분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그런 사장님들, 사장학 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네네. 그런 사장들은 이렇게 해서 견디기만 하면 어느 시점에 이렇게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실리와 명분과 관련해서도 명분과 실리는 다르지 않다. 명분적 행위를 통해서 장기 실리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관점을 좀 명확하게 하는 게 좋다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인드박스 그리시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생각을 좀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대의 명분을 따른다고 해서 당장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장기적으로 가다 보면 그게 쌓이고 쌓여서 신뢰가 되고 돈이 따라오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걸 테고요. 사실 한 가지만 조금 첨언을 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 존중감이 엄청 올라가요. 이 자기 존중감이 올라가는 것이야말로 뭐 그냥 세상의 논리의 용어를 쓰자면 생산성을 극단적으로 올려주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실리 때문에 명분을 저버리는 행위를 하면 똑같은 우리 사람이니까 잘 때 고민도 되고 자기가 미워지고 그럼 결국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자기 존중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긴 인생의 차원에서 보면 뭐 효율성을 높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눈앞의 실리, 눈앞의 돈만 쫓아가다 보면 결국은 자존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테고요. 네. 자, 그 다음은 이성과 감성입니다. 이성과 감성. 이성과 감성. 어떤 방식으로 뭔가를 선택을 할 때 이성을 따라야 됩니까? 감성을 따라야 됩니까? 물론 이게 뭐 MBTI 요즘에 뭐 T냐 F냐 막 이런 논쟁들도 있기는 한데요. 네. 보통 이성이 감성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요, 요거는 근대 철학적인 사유 생각 방식이에요. 현대 철학에 오면 이성과 감성이 융합된 하나의 존재다라고 보는 관점이 더 우세하게
합니다. 그래서 뭐 철학론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감성 없는 이성은 공허하고 그다음에 이성 없는 감성은 맹목적이다. 뭐 이런 얘기들. 이것도 사실 칸트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성과 감성을 융합적으로 사고하는 그런 좀 태도를 개인적으로 마인드박스로 좀 정리하시길 권해요. 이런 거예요. 열심히 경험을 하고 열심히 책을 읽고 해서 내가 몸에 실력이 붙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소리를 전공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어떤 그 에어컨 제조 회사에서 예. 이 에어컨 시제품을 만들었는데 좀 소음을 줄이고 싶어요. 그러면 네. 보통은 우리가 데이터를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누적시켜가지고 그것의 분석의 결과로 여기에 문제가 있어라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게 옳다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네. 옳죠, 물론.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이성적 행위, 과학의 행위인데 정말 도사는 네. 쓱 가서 들어보고 이거는 몇 헬츠 정도에 해당하는 거고 요거는 그러면 이 부품이 내가 떠오른 부품이 6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한 2가지가 가능성이 있네. 이거 이제 우리가 보통 감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감과 이성, 다시 말해서 과학의 힘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위치에 있다는 걸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사회과학이나 인문과학에서는 뭐 더더욱이 강조가 돼야 되고 저는 공학이나 자연과학에서도 좀 강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이나 감성, 감각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거기에서 온 어떤 인사이트에다가 이성과 데이터를 잘 융합하는 그런 사고방식도 여러분들 오늘 제 얘기 듣고부터는 조금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세상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고 뭐 예를 들면은 자동차 창문이나 썬루프가 아무리 그 완벽하게 제품 하나하나가 만들어졌어도 특정 열림 공간만큼만 네. 열어놨을 때는 차가 달릴 때 공명음이 더더더더 생기는 것처럼 네. 하나하나 놓고 보면은 결함은 없지만 네. 이게 잘 융합이 되지 못했을 때 어떤 단점이 생기는 것처럼 입체적으로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 하나 객관성과 주관성 어느 쪽을 조금 더 신뢰를 하십니까? 저는 그냥 느낌상 벌써 아실 것 같은데 저는 주관의 농밀한 총합 그러니까 나의 주관이 계속 누적되고 그것이 이제 이게 농도와 밀도가 이렇게 꽉 찼어. 저는 그게 객관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것도 사회 시스템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과학적으로 뭐 엄청 높은 지위에 계신 분 또 뭐 사회과학 어떤 현실 분석의 어떤 굉장히 높은 지위에 계신 분 네. 그런 분들이 말씀을 하실 때 물론 제가 꼭 비판적으로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과학적으로 또는 분석에 근거해서라는 용어를 씁니다. 근데 그게 권력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전 세계에 이제 그런 사례들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이 그것이 객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번 의심하고 가세요 하는 걸 권합니다. 저게 진짜 객관인지. 네, 객관이 그냥 권력으로서의 주장일 수 있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자기의 감을 가지고 자기의 직관을 가지고 또는 자기가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해서 이것은 이것이라고 판단한 자신의 주관 그것이 계속 쌓이는 것에 의해서 자기에게 납득되는 객관 그것을 중심으로 저는 그것이 사실이고 진실이다라는 판단을 하는 습관도 좀 기르시길 권해요. 결국은 그 주관적인 생각들이 모여서 압축되어서 객관이 되는 걸 수도 있을 그렇습니다. 테고 네. 또 하나가 가족을 위한 삶 그리고 개인주의적인 삶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대칭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는데 이제 젊은 세대들은 이제 아이를 안 갖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네, 네. 결혼할 필요가 이제는 없다라는 인식들도 좀 많이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은 또 어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요거는 민감할 수 있는데요. 저는 뭐 생각이 앞에 말씀하신 것도 다 민감했습니다. 그래요? 네. 저 생각이 조금 사실 이 지점 되게 명확한데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사회윤리라든지 네. 또는 뭐 가족윤리라든지 이런 게 한국 사회가 너무 강한 거예요. 최근에 한강의 그 노벨상 수상으로 지금 뭐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이고 너무너무 한국 사회에 행복을 준 대단한 사건이라고 보는데 네. 한강이 쓴 소설 중에 예를 들어서 채식주의자의 후반부에
이제 몽고반점이라는 2부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결국은 형부와 불륜의 관계가 결국은 되어버리죠. 그리고 이제 언니가 그걸 발견하게 되는 그런 어찌 보면 처참한 상황이 나오는데 그 후반부에 가면 그 언니가 정신병원에 들어간 영애를 끝까지 돌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사회윤리 가지고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강 작가가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주로 다루는 건 이제 폭력과 고통에 대한 것이고 그 고통을 이제 영애가 어떻게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가. 다른 주인공들도 언니의 경우도 이제 이런 소설인데 그거를 윤리관으로 보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쁜 놈 이것만 이제 작가는 보이는 거죠. 근데 그런 게 노벨상을 수여하는 심사위원들에게 큰 감동을 줬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의 윤리에 대해서도 항상 퀘스천, 그다음에 가정의 윤리에 대해서도 항상 퀘스천을 갖기를 권하고요. 우리는 사회 속의 한 개인으로서 멋진 개인의 인생을 살아감으로써 그것이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조화되는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사회라는 그 공동체가 우리를 속박하는 윤리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를 갖기를 권하고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한국 사회 이것도 큰 병폐 중에 하나인데 가족은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다 개별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이제 가족 공동체라는 일종의 거주 공동체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 공동체니까 다른 타인들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가족의 이익이 우선이고 너는 희생되어야 한다든지 또는 가족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도덕관념이 이런 거니까 너는 이래야 된다든지 너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든지 이게 사실 우리 현실에서 굉장히 큰 속박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개인주의를 추구하시기를 권해요. 그게 섰을 때 비로소 공동체도 가족도 원활하게 조화롭게 존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개인주의하고 이기주의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오해하시면 안 되죠. 가장 개인주의적인 자가 가장 이타적일 수도 있다는 거. 이것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나부터 나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야만 네. 주변도 돌볼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오늘의 심쿵 한방 마인드박스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이 부분을 교수님께 직접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의 힘을 믿고 생각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 멈추지 않고 계속 생각하고 기록해 나갈 때 내 인생의 변화가 시작된다. 멈추지 않고 계속 생각하고 기록해 나갈 때 인생의 변화가 시작된다. 이 책을 어떤 분들에게 특히 추천하고 싶으세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모든 분들이 다 보셨으면 하는데 특히 직장 생활하면서 휘둘리고 조금 무의미하다라든지 너무 소모적으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꼭 이 책을 좀 권하고 싶고요. 이 책은 읽으시는 것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박스 4개 정도씩 이렇게 색연필로 그리셔서 한 2장 하면 8개 되잖아요. 8가지 종류의 나의 인생관을 오늘 방송에서 얘기한 것들을 참조하시면서 꼭 정리를 해보시고 그것으로서 덜 휘둘리고 내가 주관자로서 또 가치를 프랙티스하는 그런 직장인이 되도록 한번 자기 정돈을 해보시기를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이 책 뒤에도 써 있습니다만 약간 삶이 흔들릴 때 마음이 어지럽거나 좀 머릿속이 복잡할 때 더 좋을 만한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마인드박스 이 책은 명지대 김익한 명예교수와 함께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